기초인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계약 강론할 차례죠. 기초 과정에서는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렸지만 개념, 용어, 표현, 뼈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기초인문 과정도 한 번 갖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셔야 기본 과정을 들으실 때 조금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꾸만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뭔 책을 읽거나 이런 실력은 아직 안 되세요. 여기 띄워져 있는 입문서를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셨겠지만 그 입문서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강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잖아요. 그 부동산 거래가 세 가지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부동산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어떻게 체결이 되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누구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중개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이런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런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걸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요. 특별법이 또 두 개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히 여러분들이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중개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돼요.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법인데 이거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실무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찬찬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계약 강론에는 세 가지 계약이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매매 계약이죠.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무슨 계약을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그 계약의 의미, 의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우리 매매가 뭔지는 다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매매가 뭐냐 그러면 물건 사고 파는 거라고 즉각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법을 공부하게 되면 물건 사고 파는 거라고 이해는 하시되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시되 개념은 법적인 개념으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계약이 뭐냐, 무슨 계약이 뭐냐 그랬을 때 그 뜻은 법적으로는 일단 계약을 한 당사자 두 사람을 상정을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럼 계약의 뜻이 나와요. 자, 그럼 매매 계약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양당사자가. 자, 양당사자를 먼저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양도인이라고도 불러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양수인이라고도 부르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는데, 자, 둘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재산권 이전. 예를 들어서 A 토지 소유권. 재산권이죠. 이걸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뭘 약속할까요? 돈 주겠다고 약속해야죠. 대금 지급. 이게 매매 계약의 법적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은 재산권을,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약정이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정이죠. 자, 약속만으로 성립하죠. 낙성이죠. 우리 계약의 종류에서 봤죠? 낙성. 계약을 하면 둘 다 채무가 생기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 쌍무죠. 자, 이행을 합니다.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행이 끝났어요. 주고받았죠? 유상이죠. 그 다음 이런 매매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가? 자,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의 재산권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약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약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돼요. 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 해도 되고요. 계약서 써도 되고요. 계약서 쓸 때 자필로 써도 되고요. 워드 쳐도 되죠. 다시 말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방식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분류식이라고 하죠. 분류식. 유상이며 쌍무면서 낙성이고 분류식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면 1월 30일 날 재산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 끝이죠. 즉 1회 한 번의 이행으로 계약이 완결이 되죠. 한 번의 이행으로. 이런 걸 일시적 계약 이렇게 보죠. 일시적 계약. 이게 매매계약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뜻이 되고 매매계약의 특징이 되는 거죠. 개념을 기억합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다. 분류식이다.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로 주고받는다. 유상이다. 둘 다 채무가 생긴다. 쌍무다. 이렇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재산권은 꼭 매도인의 재산권일 필요는 없어요. 타인 재산권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에 갑소유여도 되고 병소유여도 돼요. 왜? 약속만 하는 거니까. 약속만 하는 거니까. 우리 민법은 매도인이 자기 재산권을 넘겨줄 것을 약정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재산권을 넘겨줄 것을 약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 물건이나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는 거. 계약 자체는. 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계약 우리나라는 거의 99% 선분양이죠. 선분양이란 게 뭐예요?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제101동, 제101호 소유권을 파는 거예요. 아직 짓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장래 발생하는 그런 재산권에 관한 매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 당사자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대금은 돈의 하나입니다. 돈.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 only 금전의 하나다.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하는데 을이 현금이 9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천만 원을 롤렉스 시계로 넘겨주기로 했어. 1천만 원짜리. 근데 이 롤렉스 시계는 금전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매매가 아니고요. 나중에 보게 되는 교환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려면 반대 당사자가 지급하는 대금은 반드시 금전. 만에 하나 반대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까지 넘겨주기로 했다면 이때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매매의 뜻과 특징 확인하시고 매매 계약은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무슨 약속? 재산권 넘겨주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 어떤 재산권이냐? A 토지 소유권. 대금은 얼마냐? 1억. 요것만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왜? 요 두 개가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죠. 자, 계약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약의 목적이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정리합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죠. 이 무엇을 약속했을 때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그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매매 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목적이 됩니다. 우리 법률행위에서 봤죠? 당사자 목적이 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계약 성립에서 양당사자의 목적은 뭐에 들어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속에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에 대해서 합치만 있으면, 일치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언제 이행할 것인가, 어디서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의사합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계약서 안 썼다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죠. 불료식이죠. 대금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구두로만 합치가 되어도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의 성립과 선고 양가로 1번,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사항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언제 이행할 것인가, 어디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가 매매예약이라는 제도고요. 또 하나가 계약금이라는 제도인데, 매매예약 간단히 개념만 기억합니다. 이거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출제될 여지는 별로 없어요. 자, 매매예약이란 건 뭐냐? 당사자 사이에 당장이 아니라 장래에 이러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약속을 미리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할지를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자,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만났어요.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뭐예요? 이게 계약이죠. 근데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3월 10일 날 체결하자.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장차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놓은 것. 이런 걸 매매 예약이라고 한다. 매매 예약. 간혹 가다가 우리 가계약이라는 걸 실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 이게 매매 예약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계약은요, 민법에는 없는 제도예요. 없는 제도인데, 이 계약은 매매 예약일 수도 있고요, 매매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매매 예약일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이 무조건 매매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매매 예약이라는 건 오늘 개념만 기억합니다. 당장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당장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언제 3월 10일 날 요러요러한 매매 계약을 합시다 라고 미리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놓는 것, 그걸 매매 이야기를 한다. 매매 얘기를 한다. 가끔 만나게 됩니다. 가끔 만나게 됩니다.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요거 아주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각과 을 사이에 우리 보통 1월 10일 날 A 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대금 지급 날짜는 당연히 정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 당일날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계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이행기를 장래에 예정을 했을 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은 30일 날 넘겨주고 대금도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교부하는 그 다음에 중에 관행이 있다. 관행. 계약금으로 교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계약금이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걸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계약금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황이었다면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계약금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법에서 얘기하는. 특히 아직까지도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 계약금의 정확한 성질을 몰라가지고 의뢰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이 뭐냐?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매매 계약을 합니다. 플러스. 그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 주는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물, 물건, 재산적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이것도 계약금이에요. 이것도 계약금이에요. 즉, 우리 민법은 계약금은 돈만 계약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억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이 1,000만 원을 을이 돈으로 줘요, 보통. 아마 99% 이상 돈으로 줄 거예요. 자, 계약금입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안 갖고 왔고 갑은 계약금을 요구하는데 당장 달라고 요구하는데 을이 돈이 없어. 돈을 안 갖고 왔어. 통장으로 주지도 못해, 지금. 돈은 며칠 있다 들어와. 근데 다행히 손가락에 1,000만 원 정도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왔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 그랬더니 을이 받았어. 안 받으면 계약금 아닌데 받았어. 그럼 이것도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과는 좀 다르죠? 갑이 안 받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받으면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금은 돈만 계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속한다 그랬는데 그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금전. 근데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이 되죠. 따라서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도 아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대금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았다. 이것도 계약금이 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는 금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의 일부가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이행을 할 때, 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줄 때 을은 1억을 지급하고 1,000만 원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환.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보통 계약을 할 때 금전으로 주는 게 거의 100%다. 맞아요. 금전으로 주는 게 거의 100%예요. 두 번째, 이거 대금에 나중에 충당하지 않냐. 을이 갑에게 잔금을 계약금 1,000만 원을 금전으로 주고 나중에 잔금을 9,000만 원 주지 않냐.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관행에 불과하다라는 게 민법의 태도고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금을 우리 민법은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요. 이행이 되면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보통은 거의 금전으로 주고 나중에 대금 일부에 충당하지요. 근데 그거는 법이 아니라 관행에 불과하다. 특히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고 잔금을 1억이 아니라 잔금 9천으로 약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민법이란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대금에 충당하는 약정을 한 거예요.
라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국 계약금은 금전이 아닌 것도 계약금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대금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관행. 단 금전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게 아니다.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또는 계약금을 대금에 충당하는 특약을 따로 함으로써 대금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우리 민법 및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뜻, 금전 기타 유가물. 그 계약금,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 위에 거 보세요.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더라. 따라서 매매계약과 관련돼서 지급한 계약금이 예컨대 다이아몬드 반지 당연히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우기지 마시고 그래도 돈으로 보통 주고 대금에 충당하던데요. 그 관행이라고. 그건 관행이라고. 민법이 아니고 그거는 관행이라고. 관행. 아시겠죠? 또 하나는 매매계약 등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 받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매매예요. 다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부동산 매매 등과는 달리 계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매매계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매매라고 불러요. 근데 현실매매도 매매입니다. 근데 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약금 줘보신 적 없잖아요. 매매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부동산 매매처럼 또는 자동차처럼 덩치가 크거나 액수가 큰 물건을 매매하면서 계약 날짜와 이행기가 다를 때 이럴 때 보통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게 계약금이고 계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계약금이라는 걸 줘본 적이 없으시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매매 등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 계약 이외에 계약금 계약이란 걸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매매 계약 및 이행만 있는 거고요.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행기를 달리 했다면 1월 30일 날 계약 날짜와 이행기가 다르다면 그럴 때 보통 계약금을 주는 관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금 지급 약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에요. 별도의 계약. 다만 이게 주된 계약이고 요게 종된 계약일 뿐입니다.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경우는 없겠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부수하여 체결된단 말이죠. 별도의 계약인데 별도의 계약. 하나의 계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의 일부라면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할 때도 반드시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면서 다만 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계약금 계약은 이렇게 반드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따로 계약금을 주고 받는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계약금 계약. 유물 계약입니다. 어디서 봤지요, 유물 계약?
계약의 종류에서 봤지요.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기억나세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일방이 타방에게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 이게 요물계약이었죠. 중국집 사장님께서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라고 광고했을 때 그 광고 전단지를 본 을이 중국집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언제까지 50장을 가져가겠다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5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상광고 계약이죠. 보통의 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일방이 타방에 뭔가를 줘야만, 뭔가를 해야만 성립한다고 그랬죠. 계약금 계약도 바로 그 요물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1월 10일 날 A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를 하고 을이 수락만 해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달라 계약금은. 알았다. 이것만으로는 계약금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주고 받아야, 즉 교부를 해야 요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A토지 1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을이 수락을 한 다음 1,000만 원을 줬어. 이 1,000만 원을 주고 받는 것, 요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1,000만 원을 주고받는 것.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 요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1월 10일 날 A토지 1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했는데 을이 지금은 돈이 없고 15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주기로 약속만 한 거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매매 계약만 체결이 된 거예요. 매매 계약만.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15일이 됐어요. 갑이 이렇게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없어요.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을 때 그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약속만으로는. 조금 어렵나요? 자, 어렵습니다. 계약금.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다라는 거.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의 원칙이라는 거. 다만 금전으로 지급했을 때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금 계약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가지고는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 15일 날 갑이 이렇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을이 1,000만 원을 줬다. 그럼 요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그게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여기서 계약금의 성질이 나와요. 그중에 오늘은 우리 해약금만 이해를 해봅니다. 해약금. 해약금이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5조 해약금. 매매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냐 보증금 등이냐 채약금이냐 증약금이냐 등의 명목으로 즉 명칭을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자, 그러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했다. 요게 뭐다? 요게 계약금 계약이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 플러스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은 계약금 계약을 한 양당사자,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하나씩 줘요. 요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금전기타 물건을 명칭을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줬을 때, 주고받았을 때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준 사람, 교부자, 계약금 준 사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 매도인이죠. 배를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법이 계약금에 부여한 기능, 이걸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해약금.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계약금이란 게 뭐고, 계약금 계약이 뭐고, 계약금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당사자에게 우리 민법은 해제권을 하나씩 주고 있더라. 그리고 이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규정해 놓고 있더라.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렇게 만들어놨다. 요런 계약금의 기능을 뭐라 한다? 해약금이라 한다. 요렇게 기억을 계약금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성립에서는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제가 계약강론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라고 그랬죠. 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매도인은 권리가 뭐예요? 의무가 뭐예요? 재산권이 되는 의무죠. 당연히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죠. 등기 등록해야 되는 것들은 등기 등록까지 넘겨줘야 되죠. 타인 재산권을 매매했다면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거 지금 몰라도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일 기한이죠. 동생관계니까. 이런 것들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청구권이 있고 매수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게 매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고 그중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다. 뭐 요 정도만 매매계약의 효력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서 아주 어려운 게 담보책임이란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초과정에서 보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담보책임이란 게 예를 들어서 H자동차 회사로부터 신형 자동차 A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인수받아가지고 운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차가 퍼졌어요. 그럼 이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A 자동차에게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민법에서요, 책임을 추궁하려면요, 이 당사자는요, 귀책사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책임질 만한 사유. 이게 대원칙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법에서 규정을 해놔야 된다고. 그걸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서 책임의 대원칙은 원래 이 귀책사유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때 귀책사유가 뭐냐?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을이 H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추궁하려면 원칙, H자동차 회사가 일부러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거나 부주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 같은 것들은 출고 전에 검수 다 하지요. 따라서 일부러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리는 없고 실수로 팔았을 리도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매도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권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귀책 사유가 없더란 말이죠. 그럼 책임을 못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마련된 게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넘겨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매도인 너는 책임을 져라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 이거를 담보 책임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샀는데 매도인한테 쫓아갔더니 매도인도 잘못이 없더라.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책임을 하소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낸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거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에서 마지막으로 개념을 잡아 두실게요. 환매라는 겁니다. 환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죠. 그런데 그 팔아먹은 물건을 나중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물건을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예요. 줬다 뺏은 거예요. 팔았다가 되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매매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환매는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갑이 물건을 팔았어요. 일정 기간 내에 갑이에게 돈을 돌려주고요. 일방적으로 되사가요. 따라서 갑에게는요, 매도인에게는 자신이 매각한 물건을 팔아먹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매권을요, 우리 민법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이란 걸 해야 돼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을 때, 유보했을 때, 그럴 때 매도인은 돈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민법상 환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해야 갑에게 환매권이 생기는데, 자, 환매특약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이렇게 A 토지를 1억에 팔면서 야, 나 5년 내에 환매할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러세요 라고 특약을 해줄까요? 보통은 안 해주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을이라면 내가 필요해서 갑소유 A 토지를 사는데 팔아먹는 A라는 갑이라는 놈이 갑자기 팔면서 매매계약하는 당일날 내가 물건은 지금 돈이 없어서 팔지만 5년 내에 되사갈 거야. 환매 특약을 합시다. 그럼 이 특약을 해주냐 말이죠. 안 해주죠, 보통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만 들어있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된다. 그럼 어때요? 조문을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조문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고요. 감사하기도 올해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내년에는 출제될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특약이라는 걸 하게 됨으로써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더라. 그런 걸 환매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이라는 걸 해야 한다. 그래야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게 생긴다. 그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건 대등액을 퉁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갑이 이렇게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갑일에게 5천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갑일에 1억 내놔. 채권 있고 반대로 갑일에게 5천만 원을 갚을 게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퉁치면 좋죠. 갑일에게 이렇게 퉁치겠지. 야 5천만 원 까고 5천만 원만 내놔. 반면에 을이 갑에게 야 5천 까고 5천만 원만 갚을게. 이런 걸 상계라 합니다. 대등액을 퉁치는 것. 요거 상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상계라는 개념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볼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매매의 뜻,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일시적 계약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매매 계약의 목적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세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과서 매매 예약이란 게 있다. 매매 예약은 장차 매매 계약을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걸 말한다. 네 번째, 계약금이라는 게 있다.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주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금 계약이란 걸 해야 되고 그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다.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다.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긴다.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기능이 있다. 이때 해제권,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받은 사람은 백을 상환하면 된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기본적인 거 대금 청구권 및 재산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청구권 및 대금 지급 의무. 이때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그리고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주게 되면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더라. 담보 책임. 마지막으로 환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이런 걸 환매를 한다. 그 정도가 매매계약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기본적인 목차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교환계약이 나왔어요. 자, 아까 제가 매매계약은 반드시 금전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데 을이 현금이 9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주기로 했다. 매매계약은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매매계약인데 금전 이외의 것을 넘겨주기로 했죠. 이런 게 교환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돈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 이게 교환이다.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런 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환이 됩니다. 즉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을 한쪽은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매매고요. 교환은 한쪽은 재산권을 상대방도 재산권을. 그러니까 우리 그 금전이라는 화폐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물물 교환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 원시적인 금전이라는 화폐 제도가 발생되기 전에 서로 거래하던 형태, 그걸 민법이 만들어 놓은 게 교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 계약에서 대금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금전이어야 된다. 금전이어야 된다. 근데 이 교환 계약은 교환 계약의 원시적 거래 형태고요. 금전 화폐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요게 금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은 매매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도 똑같아요. 매매하고. 주고받아요. 유상이에요. 둘 다 채무가 생겨야 쌍무예요.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낙성계약이에요.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돼요. 분류식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계약은 매매계약하고 성질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환계약에는 규정이 몇 개 없고요. 매매 규정을 잔뜩 만들어 놓고요. 그 규정을 교환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법에서는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교환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갑이 을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A 토지는 1억짜리고 을이 갑에게 넘겨주기란 B 토지는 6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럼 차액이 있잖아요. 4천만 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예요. 즉 양당사자가 서로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C 자동차 소유권 4천만 원짜리 또는 돈으로 보충 지급할 수도 있겠네. 요거를 보충금이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충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 정도. 그래서 교환계약은 내용이 거의 매매하고 겹치기 때문에 흡사하기 때문에 조문이 몇 개 없고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계약입니다. 다만 개념은 기억하셔야 되죠.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일시적 계약이고 매매 규정을 적용하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금전을 뭐라 한다? 보충금이라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교환계약상 목적은 뭐예요?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재산권 이전이 목적이에요.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산권 이전만 교환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요게 교환계약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교환계약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고 서로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 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익을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강론 마지막 임대차가 나왔고요. 임대차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모법이 됩니다. 근본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명확해야만 주임법, 상위법도 조금 수월하게 비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